공정의 산포가 규격보다 작고 평균이 안정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육시금압값이 규격폭 T보다는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현행 제조 공정을 관리 유지를 하고 변형된 관리안 개선에 적용 검토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어떻게? 양품이다 보니까 체크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떻게 검사를 갖다가 축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공정의 산포가 규격폭과 같다라는 얘기는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CP 값으로 치면 CP가 1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유가 없어요. 공정 변화를 주의 깊게 체크, 산포가 커졌을 때는 전수검사를 실시, 부적하품을 제거를 해야겠죠. 공정의 중심이 규격 중심과 일치하도록 정확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산포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실험계획법적으로 모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규격의 폭이 어떻게 지나치게 좁지는 않은가, 너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검토를 해갖고 어떻게 폭을 넓힐 수 있다면은 공차를 갖다가 넓혀주는 방법이 있겠죠. 공정의 산포는 규격보다 작아요. 그러면 정밀도는 관리가 됐는데 평균이 중심을 벗어나는 경우니까 정확도가 깨진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분량이 그러면은 정확도가 나빠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공정 평균이 규격 중심과 일치하도록 공정이 어떻게 대폭적인 변경 관리를 하게 돼 있겠죠. 일시적으로 갖다가 어떻게 분량을 색출을 해내야죠. 이놈은 그러면 분량을 색출을 한다는 얘기는 샘플링 검사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전수검사가 돼야죠. 요번 시험 보니까 그러한 문제 있더라고. 그거를 샘플링 검사로 분량을 제거한.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 검사로 분량 제거를 해? 그지? 전수검사로 제거를 해야죠. 자, 공정의 산포가 규격보다 크다. 이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성분량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뭐 대책 없지 뭐 이거야. 공정 능력으로 치면은 CP 값이 0.67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4급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격 한계의 검토로 규격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면은 넓히면 되겠죠. 실험계획법적으로 갖다가 시급히 산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분량이 바깥으로 유출이 되면 분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수검사를 통해 갖고 어떻게? 분량을 갖다가 제거를 해내야겠죠. 그지? 자, 공정산포의 규격 한계의 모순시 해결 방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정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규격 변경을 하고 한계 바깥으로 나가는 제품을 갖다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죠? 세 가지. 공정을 갖다가 어떻게 변경을 시키는 거죠. 적합하도록. 그 다음에 규격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규격이 너무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을 수도 있다면은 규격을 갖다가 어떻게 넓히는 방향을 모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분량은 어떻게 전수 선별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7장 계측기 관리와 측정 시스템. 계측의 정의. 계측이란 측정하는 양이 같은 종류의 기준량에 비해 몇 배가 되는가 또는 몇 분의 몇인가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일이다. 계량 측정과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계측 기능의 목적을 갖다가 보면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개별 단위 제품의 품질 정보를 제공을 하고 롯데의 품질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생산 공정의 능력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합니다. 계측 과정의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넘겨서 보면은 계측 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측 관리의 목적. 첫 번째 뭐예요? 품질 보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측의 목적은 품질 보증, 그 다음에 품질 평가, 생산 능력의 평가, 요거 꼭 알아둬야 돼요. 몇 번 시험에 나온 적 있죠. (49페이지에) 계측기의 종류 및 특성을 갖다가 봅니다. 계량기라고 하며 계량 또는 계측을 하기 위한 기구, 기계장치를 갖다가 말한다.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적당한 계량을 실시를 확보해서 경제적 발전과 문화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계량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 여기 계량 단위가 있는데 계량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길이, 질량, 시간, 온도, 광도, 전도, 몰질량 같은 것들을 갖다가 기본 계량 단위라고 하는데 길이는 미터로 나타내요. 그죠?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도입니다. 켈빈도는 섭씨도에다가 어떻게 273도를 갖다가 플러스 시킨 놈이 켈빈도라고 그래요. 그러고 광도를 갖다가 뭘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칸델라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번 시험에서 보면 그게 틀렸죠. 광도를 갖다가 룩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틀렸죠. 칸델라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몰질량은 몰로 갖다가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유도 단위는 면적, 최적이니까 메타 3승, 속도니까 메타파세크, 가속도는 메타파 세크 제곱, 각도는 레이디안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조 계량 단위가 있는데, 자, 우리 보통 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10의 6승입니다. 그 다음에 킬로가 10의 3승, 그 다음에 나노라는 놈이 10의 마이너스 9승을 얘기를 해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10억분의 1 단위입니다. 10억분의 1 단위. 거꾸로 하면 우리 이놈을 뭐라 그래요? ppm, ppb라 그러는 거죠. ppb.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얘기를 해요. 특수용도의 보조 계량 단위는 광학 또는 결정학에 있어서의 길이를 옴스트롱이라고 얘기를 해서 A에다가 뭐를 갖다가 달았어요? 이렇게 다른 놈이죠. 옴스트롱. 그 다음에 해면 또는 공중에 있어서의 길이를 헬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석의 질량으로서의 무게를 캐럿이라고 얘기를 하고, 항해 및 항공에 관한 속도를 노트 K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어떻게 이 단위가 어떻게 시험에 잘 나와요. 계층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보면은 기차, 보정, 교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차, 보정, 교정. 기차는 계량기가 표시하는 양이 실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량을 기차라고 하고, 보정이라는 얘기는 비교 검사 및 교정에 의해서 계량기를 갖다가 정확한 측정값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량기를 보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정이라는 얘기는 측정기의 보정을 구하는 것이 바로 교정이 되겠죠. 자, 비교 검사 및 교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계량기를 원기, 표준기 혹은 기준기와 비교를 해서 기차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기차는 바로 미달량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자, 측정 오차 그겁니다. 여러분들 오차라는 놈 분명히 어떻게 정의했었죠. 편차라는 놈이 두 가지로 갖다가 나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편차는 오차 에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차라는 놈은 우연적 차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오차 2라는 놈은 어떻게 쓴다? 이걸 기준값이라고 본다면 개개의 데이터 X에서 바로 어떻게 기준값까지 치우쳐진 차이를 오차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차이를 우리 오차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오차다. 그 다음에 오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오차율. 참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오차의 비율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율이라는 얘기는 이게 되겠네요. 뮤분의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에라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뮤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오차 발생 원인은 측정기 자체에 의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차 발생 원인, 측정기 자체에 의한 기기 오차가 있고 측정하는 사람에 의한 개인 오차가 있고 측정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환경 오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차 발생의 원인. 이거를 측정 오차의 종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측정 오차의 종류와 헷갈리면 안 돼. 이 측정 오차의 종류는 2차 시험에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쓰시오 그러고 나와버려요. 측정 오차의 종류는 과실 오차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측정 절차상의 잘못, 취급 부주의, 잘못 읽음, 기록 실수 등 발생하지 않아야 될 실수에 따른 오차를 과실 오차라고 합니다. 우연 오차라는 게 있어요. 측정기, 측정물 및 환경 등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측정자가 어떻게 보정을 할 수가 없는 오차입니다. 근데 계통적 오차라고 그래서 이놈을 교정 오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놈은 동일 측정 조건 하에서 같은 크기와 부호를 갖는 오차로서 측정기를 미리 검사 보정해서 측정값을 수정할 수 있는 오차가 바로 계통 오차, 교정 오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측정 오차의 종류는 그러면 써라. 그럼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과실 오차, 우연 오차, 계통 오차 혹은 어떻게 교정 오차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측정 시스템의 분석을 갖다가 보면은 MS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자나 제품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 절차, 계측기,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람 등 측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구성 요소의 집합체에 대한 분석이다. 여기서 유명한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측정 시스템의 변동 유형이라는 거예요. 5가지. 이거는 뭐 1차, 2차 어떻게 구분 안 하고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갖다가 우리 측정기 변동 유형 중 뭐를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정확도와 밀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치우침, 정확도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계측기로 갖다가 동일 시료를 갖다가 반복 측정을 합니다. 기준값과 측정값의 평균의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기준값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평균은 바로 여기에 쓴다는 얘기죠. 그죠? 동일 계측기로 동일 시료를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값은 같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뮤와 기준값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 바로 뭐라고 한다? 바이어스.
그래서 편기 혹은 편의 정확도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러한 치우침은 아무래도 기준값과 측정값의 평균은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니까 바이어스는 어떻게?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정밀도라는 놈이 있다 그 얘기야. 정밀도. 정밀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정확도, 편의라고 얘기를 하고 정밀도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반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성. 왜?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측정자가 여러 번 되풀이 측정을 할 때 나타나는 어떻게 데이터의 산포의 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도라는 놈은 당연히 어떻게 높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니까 편차는 작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측정값들의 차이를 갖다가 반복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현성. 동일한 계측기로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측정자가 동일 시료를 갖다가 측정을 할 때, 자, 이놈은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다 그 얘기야. A라는 측정자의 평균값이에요. 측정 평균값. B라는 측정자의 측정 평균의 차이값. 동일한 측정기로 동일한 시료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은 값이 같아야죠. 근데 측정하는 사람 A와 측정하는 사람 B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게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재현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측정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바로 어떻게? 정밀도와 재현성입니다. 정밀도와 재현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반복성과 재현성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게이지 RN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머리 글자를 써서. 게이지 RNR은 뭐를 얘기를 한다? 재현성하고 뭐를 얘기를 한다? 반복성을 얘기를 한다. 측정 평균값과 기준값의 차이가 뭐예요? 확도지. 그지? 측정 데이터들의 차이를 뭐라 그래요? 밀도. 그죠? 그 다음에 측정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떻게 측정 평균의 차이를 뭐라 그래요? 재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게이지가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반복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재현성이. 재현성이 높다는 얘기는 사람이 틀리더라도 측정한 값은 같다는 얘기죠. 그죠? 안정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측정 시스템으로 동일한 시료 혹은 부품의 특성을 정기적으로 측정했을 때 얻어지는 측정값의 평균치의 변화를 시간에 따른 변화네요. 그죠? 여러분들 무게를 측정하는 놈이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50kg 정확히 나타내다가 50.1kg, 2kg, 3kg 계속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 그죠? 측정기가 계속 변해가는 거죠.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성이. 하지만 이놈은 얼마든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압축시키면은.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직선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측정 시스템의 작업 범위 내에서의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 치우침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측정의 일관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는 놈이 직선성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 1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 2차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측정 시스템 변동의 원인은 치우치면 어떻게 위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기준값이 뭐 틀리다든가 부적절한 눈금이라든가 계측기의 마모현상, 계측기 사용 방법의 부적절에 의해서 어떻게 치우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복성은 계측기 자체의 문제가, 계측기 자체의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밀도가. 쉽게 얘기해서 계측기가 어떻게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면 반복성은 뚝 떨어지게 되겠죠. 부품의 측정 위치의 차이나 측정자의 미숙련에 의해 갖고 뭐가 발생을 한다. 반복성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측정기구가 멀쩡하다면 결국은 뭐예요? 측정자의 어떻게 미숙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숙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측정값이 그만큼 변화값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재현성은 결국은 뭘까요? 이놈은 문제가 똑같은 계측기로 똑같은 시료, 그죠? 이놈을 측정을 하는데 측정자의 평균값이 틀리다? 이거 뭔가가 어떻게 측정 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 아니나요? A는 A대로 B는 B대로 어떻게 측정 방법이 틀리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혹은 어떻게 측정자 간에 나타나는 어떻게 미묘한 측정에 버릇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우리 게이지를 보는데 어떻게 정확히 90도 각도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약간 90도가 안 돼, 그지? 요 버릇에 의해 갖고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안정성은 환경 조건, 불규칙한 사용 시기, 계측 작동의 준비 상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직선성은 기준값이 틀리다거나 계측기 설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측정 시스템의 평가 지침은 항목별로는 5%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양호하다고 보는데 10% 이상이 돼버리면 어떻게 불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 평가를 할 때는 뭐만 평가를 하게 돼 있다? 반복성과 재현성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단기적 평가. 항목별 평가는 다 하지만은, 그래서 게이지 RNR은 10% 이내면은 양호하고 30% 이상이면은 불량이라고 판정을 내리게 돼요. 자, 제 8장에 보면은 6 시그마와 싱글 ppm입니다. 싱글 ppm은 반자리 ppm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규격의 중심에 미끄러웁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포짐 상태를 보인다는 얘기죠. 규격 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규격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6시그마로 정의되는 공정을 갖다가 6시그마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이 분량은 얼마가 될 수가 있죠? 이쪽으로 얼마? 1ppb. 이쪽으로도 얼마?
여기서 B라는 놈은 어떻게 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번 시험 보니까 1ppm은 얼마냐? 1ppm은 얼마예요? 100만 분의 1이지 뭐야. 답 100만 분의 1. 1ppb는 얼마냐? 10억 분의 1. 그죠? 자, 근데 이 공정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이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분량은 얼마다? 3.4pp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식스시그마 운동은 미국의 모토로라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980년도 모토로라는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당시 회장이던 켈빈의 지휘로 품질 향상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게 바로 어떻게 시발점이 됩니다. 이 운동의 주역이 바로 마이클 해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해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 식스시그마 운동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완성시킨 사람은 지휘의 제겔츠 회장입니다. 이 지휘에서 식스시그마를 갖다가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를 봐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파급이 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1900년도 초가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1900년도 말쯤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업체들 한동안 어떻게 2000년대 식스시그마 다 한참 어떻게 불꽃 튀던 때가 있었죠. 자, 식스시그마의 정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스시그마는 결국은 어떻게 시그마 수준으로 갖다가 모든 공정을 갖다가 판단을 합니다. 시그마 수준으로 갖다가 모든 공정을 판단을 해요. 자, 이 시그마 수준이라는 놈을 갖다가 우리 조금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규격이 여기 있다고 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평균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4.5 시그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때 나타나는 분량은 얼마다? 3.4 ppm이에요. 그치? 그러면 시그마 수준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 규격에서부터 뭐까지 거리? 평균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구해요. 플러스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1.5 시그마의 치우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플러스 1.5 시그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량률이 3.4 ppm은 평균에서부터 규격까지 거리가 얼마로 나타나니까 4.5 시그마니까 플러스 어떻게 1.5 시그마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 시그마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분량은 얼마가 된다? 3.4 ppm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경우는 자, 분량률이 2.5%인 경우라면은 시그마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1.96 시그마잖아. 1.96 시그마 플러스
1.5 시그마 그러면 얼마가 돼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불량률만 있으면은 분명히 어떻게 시그마 척도로 환산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그마 수준으로 갖다가 환산을 하는 경우는 프로세스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프로세스를 갖다가 어떻게 양적으로 비교 판단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그마 수준이 높은 공정일수록 그만큼 불량률은 어떻게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갖다가 시그마 수준으로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만큼 어떻게 프로세스는 상태가 좋은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6시그마라는 놈은 결국은 어떻게 품질 향상에 대한 운동이 되는 거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중장기적 계획 추진하에 분량 뭘로 낮추자. 거의 어떻게 제로로 낮추자는 얘기죠. 결국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실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줄이자라는 얘기예요. 비용을 갖다가 어떻게 절감을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전사적으로 갖다가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시그마 수준을 자꾸 끌어올릴수록 이 논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 비용이 절감이 되기 시작하겠죠. 손실 비용이.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회사에는 그만큼 어떻게 이윤 창출이 된다라는 철학이에요. 이 품질 철학입니다. 네. 그래봤자 이거 CP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데 CPK로 바꾸면 3시그마분의 SU 마이너스 뭐예요? 뮤니까 3시그마분의 1.96 시그마 아니야, 그제?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왔지, 아까? 0.653이 나왔지? 그죠? 요거를 갖다가 CP로 바꾸면은 CPK 플러스 바로 얼마가 돼요? 3시그마분의 어떻게? 바이어스,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얼마가 되니까 0.5가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1.153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바꾸는 거 봐요. 시그마 수준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시그마 수준은 CPK 곱하기 어떻게 3 하면 끝나.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CP 곱하기 1.153 곱하기 어떻게 3시그마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에너리 없이 어떻게 3. 맞지? 그제? 우리 시그마 수준으로 환산하는 거는 그러면 간단하게 뭘로 갖다가 환산할 수 있다. CP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된다. 3시그마 해주면은 바로 시그마 수준으로 환원이 돼. 그치? 우리 6시그마 프로세스라는 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CP 값이 얼마가 나오는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2잖아요.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어떻게? 3시그마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네. CP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된다? 3시그마 해주면은 그게 바로 어떻게 6시그마 상에서 얘기를 하는 어떻게 시그마 수준입니다. 우리 CP 값이 높을수록 어떻게 공정 능력은 높죠. 공정 능력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줄어들죠. 불량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불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CP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그마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 시그마 수준이 높아진다면은 그만큼 어떻게 손실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6시그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그마 수준이 1시그마 수준이 향상될 때마다 어떻게 기업의 이익이 10%씩 상승한다고 봅니다. 자, 6시그마의 정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적합을 단위당 부적합 품률이나 부적합 수 대신 100만 부적합 발생 기회에 대한 부적합 수로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DPMO라고 얘기를 해요. Defect per Million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기회당 그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기회당. 이 제품을 하나로 보면 여기에 검사가 이렇게 된다면 이 기회가 몇 번 있는 거예요? 4번이 있습니다. 이러한 놈이 몇 개가 있다? 만 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회당으로 환산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만 기회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오케이? 이거를 100만 기회담으로 갖다가 결함수를 뭐라 그런다? 100만이라는 얘기는 나름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함이라는 얘기니까 디펙트 per 100만이니까 어떻게 밀리온 opportunit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 DPMO 그러면 100만 기회당 결함이 몇 개가 있다? 2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시그마에서 정의하는 부적합입니다. 요거 이제 조만간에 2차 시험에도 나옵니다. 57페이지. 고객의 불만을 유도하는 모든 것입니다. 고객의 불만을 유도하는 모든 것. 정해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 정상적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것. 고객의 요구사항에 어긋나는 것. 4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실기체계는 가만히 있어봐. 있나 없나 모르겠다. 헷갈리네. 자, 요거 2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6시그마의 일반적 개념으로 갖다가 보면 마이클 에리와 슈레드의 6시그마 정의는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일상적인 기업 활동을 재설계 관리하고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품질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영 전반의 시스템을 갖다가 재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경영 혁신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6시그마의 기본 원리는 클로스비의 철학입니다. 이 클로스비라는 학자가 어떻게 제로 디펙트라는 무결점 운동을 갖다가 1956년 마틴사에서 처음 전개를 합니다. 이 마틴사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마틴사라 그러면 모르겠다. 저 왜 비행기 만드는 회사 왜 로키드사 있지? 우리는 로키드사라고 많이 알지? 이 로키드 마틴사입니다. 품질이 좋을수록 비용은 적게 소요된다라는 게 바로 크로스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올바르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갖다가 결함이 없는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은 최소화가 된다라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량에 의해서 나타나는 손실 비용이 어떻게 최소화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러면 기업에서의 비용 자체는 어떻게 줄어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불량으로 인한 손실 비용 기업은 인정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불량이 없다면은 불량 비용도 결국은 어떻게 기회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만드는 제품이 어떻게 불량이 없을 수가 있냐? 라는 상황서부터 어떻게 그 상태를 갖다가 기준으로 생산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마인드를 바꿔버리면 만드는 건데 왜 불량이 나오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네. 그러면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어떻게 근본적 원인을 갖다가 원초적으로 갖다가 차단을 시켜버리면 불량 안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량으로 인한 어떻게 손실 기회 비용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시각적 차이요. 식스시그마의 접근 방향. 식스시그마는 경영층이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 쪽의 품질 철학은 누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최고 경영자라고 그랬죠? 최고 경영자. 식스시그마는 그렇습니다. 자, 경영층의 강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거는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명확한 방침과 고객의 요구에 연동한 목표 설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구체적인 CTQ, 이 Critical to Quality라는 얘기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 요소를 갖다가 CTQ라고 얘기를 합니다. CTQ. 이놈을 노출을 하고 또한 6시그마를 도입한 경영층은 종업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은 통계적 방법에 입각한 체계적인 팀활동, 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팀을 갖다가.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갖다가 해결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 문제 해결 팀이에요. 뭐 단기라고 보기는 그렇고 어떻게 한 중기적 될까요? 하지만 몇 개월은 넘기지는 않는다. 문제 해결에 어떻게 6개월 이상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네요.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떠한 놈은 어떻게 몇 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런 거보다도 어떻게 바로 해결을 해서 어떻게 성과가 날 수 있는 놈을 프로젝트로 잡는 것이 식스시그마에서는 어떻게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그마 수준으로 갖다가 공정을 전부 다 바꾸는 이유가 있네요. 매핑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공정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이 시그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불량 손실 비용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식스시그마 절차는 식스시그마에 대한 탑의 강력한 리더십을 우선 첫 번째로 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갖다가 어떻게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선정을 합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올바른 인력의 선정과 체계적 교육을 갖다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현상 파악을 갖다가 식스시그마에서는 어떻게 통계적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스시그마를 갖다가 전개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은 바로 뭐예요? 결국은 전 사원이 어떻게 통계적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통계적 접근 방법을 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현실에서 봤을 때는 최고 객관적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에 적당한 식스시그마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올바른 측정과 평가 제도를 갖다가 마련을 합니다.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적당한 보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회사에 그만큼 이익을 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떻게 성과 보상이 돼야겠죠.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개돼 나가기는 힘이 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필요로 한다? 캐럿 스틱이 있죠, 그죠? 네. 캐럿이 당근이란 말이에요. 스틱은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잘했으면 당근 줘야죠. 그죠? 이 회사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엄격한 상벌 체계는 회사를 갖다가 움직이는 하나의 어떻게 근간입니다. 상벌 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회사가 루스해져요.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지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라 그래요. 그죠? 누가 하고 그래요. 자, 식스시그마 조직의 자격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 일본 가라데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럼 챔피언이라는 놈은 바로 뭐가 된다? 최고 경영자가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이 우리 도장으로 치면 누굴까요? 관장입니다. 관장. 그 다음에 챔피언 바로 밑에 어떻게 MBB가 있다라는 얘기. 읽어봐요. MBB가 마스터 블랙 벨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지? 마스터 블랙 벨트. 우리 마스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사부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사범이지. 그러니까 우리 태권도로 봤을 때는 누구야? 사범이야. 사범. 도장에 있는 사범이 바로 누구다? MBB다 그 얘기입니다. MBB. 직원의 지도교육, 프로젝트 지원, 챔피언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BB가 나와요. 블랙벨트가 나오죠. 그죠? 팀장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갖다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팀장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식스시그마 계층에서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행을 하는 핵심적 요원이 바로 누가 된다? 바로 BB가 되는 거예요. 우리 BB가 그러면 블랙벨트니까 검정띠네. 검정띠면은 품새는 다 아는 거 아닌가? 맞잖아. 그러면 이 BB가 실제적으로 도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처음 입사한 사람들, 그제? 아니 입사가 아니라 뭐야, 입관한 사람들 정권 지르기 가리키고 앉았잖아. 맞죠? 사범이 가리키나? 아니지. 자, 여기서 GB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린벨트라는 얘기니까 우리 청띠래네요. 그죠? 프로젝트 요원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갖다가 도우는 거죠. 그죠? 도와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원을 갖다가 GB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어떻게 식스시그마 대상 잠재 요원을 갖다가 WB, 그래서 어떻게 화이트 벨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얀 띠, 오케이?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추진. 자, 우리 관리 사이클이 뭐라고 그랬죠? PDCA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지? 그 PDCA, 플랜드 체크 액션을 갖다가 이 식스시그마에서는 어떻게 메이크 사이클로 설명을 합니다. PDCA가 뭘로 바뀐 거예요? 메이크로 바뀌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